어머니와 한국에서 함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윤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가량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최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1년 의미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판문점 선언. 그것이 주는 그 메시지가 상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행이 된 건지, 그리고 이제 북러 정상회담까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 후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큰 이슈인데, 그쵸. 워낙 지금 국회 상황이 난리다 보니까 이 기사들이 좀 많이 묻힌 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그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시는 의미를 크게 보면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로 좀 나눠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원래 구상은 그랬습니다. 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대북 제재 해제를 좀 얻어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경제 개발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언에 따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부터 이제 그 북한 곳곳에 경제 특구를 지정을 하고 원산 뭐 갈마지구 같은 곳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개발 속도를 좀 늦추거나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지금 뭐 빼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외자 유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금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좀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푸틴 대통령을 찾아간 것인데요. 일단은 제재 완화 문제에 좀 도움을 청하고 그다음에 경제 원조를 부탁한 다음에 또 북한 입장에서 지금 외화를 벌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약간 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러시아나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그분들의 송환 시한이 유엔 안보리에서 정한 송환 시한이 원래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제재에도 불구하고 약간 연장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았나요? 뭐 협조가 된 건지? 네, 협조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협조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상회담이 그 뭐 공동 뭐 언론 보도나 그런 게 나온 것이 아니고 푸틴 대통령의 단독 회담이었는데 자세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였고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북미 사이에 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핵화 해법을 놓고 이견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자 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런 표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북한이 빅딜을 통한 그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그 회의 시작 전 그 모두 발언을 보면 이번 회담은 지금 전 세계 초점이 몰린 한반도 문제를 같이 평가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공동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도 북러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지 러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남북미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러시아가 소외돼 있던 측면이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 북한 문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좀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육자회담 틀을 통한 그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를 고안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육자회담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것도 바로 이제 러시아 자신들의 입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항상 이제 외교 현장에는 동행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시다시피 통일전선부장으로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 장금철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통일전선부장이 대미 문제와 남북 문제를 다 다루고 있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약간 좀 위치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만 남고 통일전선부장에서 빠지다 보니까 약간 그 내부 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대외적으로는 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푸틴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유추가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비관적으로 본다면 향후 비핵화 협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회담 결과로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양측 관계자들이 말해오는 전언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보면 북러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북러 관계와 대북 제재 문제, 북미 관계는 물론 가장 우선적인 의제인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김 위원장과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고 비핵화 해법 관련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이 유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인 셈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또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처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 요구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딜로 끝났는데 그때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들고 오면서 비핵화 대화의 수준이 하나 좀 높아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러시아라는 또 하나의 플레이어가 좀 등장했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그 회견에서 이날 북러 회담 결과를 중국, 미국과 협의하겠다. 북한도 이것을 희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좀 주요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 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러시아도 한반도 이 협상 과정에서의 입지를 조금은 이제 가지려고 한 거고 미국 상황은 보니까 외신이 상당히 뜨겁게 다루고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이제 주시하는 그 사안인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을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하려는 그 수단을 이제 북러 정상회담으로 좀 가진 거고요. 그게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거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가 네.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그 입장문을 낸 게 있는데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그러니까 FFVD라고 하는데 네. 그거 달성을 위해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른바 빅딜에 기초한 비핵화 해법을 포기할 의사가 좀 없어 보입니다. 뭐 비건 대표도 그렇고 볼턴 보좌관도 그렇고 항상 지금 그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나아가서 이제 북중 정상회담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계적 비핵화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경우에 그 말씀하신 북미 협상이 약간 접점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번 북러 회담이 북미 협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발언도 그렇지만 배석자들을 봤을 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선희 제1부상과 리용호 외무상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은 러시아 측의 그 배석자들을 보면은 그 극동 개발 관련해서 뭐 경제 담당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시베리아 담당 장관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남북러 협력 등을 좀 중시하고 있다라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 횡단열 철도 연결 사업이나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 전력망, 뭐 스마트 그리드 그런 관련 사업들이 협의가 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푸틴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 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그 러시아의 존재감을 좀 드러낸 정도로 이제 만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걸 풀어가는 것은 결국 북한과 미국 이 양자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지금 말을 한 것도 어쩌면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측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풀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 비핵화 해법을 찾음으로써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과 미국 상황은 뭐 상당한 이제 냉랭한 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말폭탄이 좀 오가잖아요. 지금 뭐 북한 그 외무성 쪽에서 네. 이제 뭐 미국 행정부 쪽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겨냥해서도 그렇고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권정근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외무성 뭐 이렇게 미국 그 북미 담당 국장이나 최선희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말을 하는 게 그 양 정상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 그 기본적인 스터디가 그 기본적인 개념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얘기를 해라 그런 것식으로 말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북한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북미 정상들 간의 어떤 흔히 말하는 정상들 간의 신뢰는 깨지지 않았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쩌면 계속해서 톱다운식의 어떤 해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춰봐서 앞으로 좀 진행되는 것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말폭탄이 항상 그러니까 북한이 쓰는 용어가 굉장히 좀 거칠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숨어 있는 그 이면의 뜻을 좀 찾아가기 위한 그 각국 정보 당국들의 머리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죠. 이제 내일이면 판문점 선언 네. 1주년입니다. 벌써 1년이 흘렀는데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그러니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2017년만 해도 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그해 11월까지 제가 세보니까 총 16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때는 그 외교안보 담당 기자들이 새벽에 이제 뭐 북한이 핵실험 혹은 미사일 시험을 할지도 모르니까 새벽에도 잠도 못 자고 깨어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그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수 있다. 라고 파견 의사를 밝히면서 약간 상황이 바뀌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이제 북한을 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제 합의 등을 거쳐서 말씀하신 판문점 이제 우리 측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4.27 정상회담의 의미는 그 판문점 선언 그 결과물 서문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천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6.11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을 하고 한반도 냉전 체제를 구성하던 남북 대결과 북미 간의 그 적대 관계가 동시에 해소되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를 기본 대결 구도에서 평화로 바꾼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상당히 또 중요한 또 계기가 됐고, 이 남북 정상회담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정말 그려봤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좀 아쉬운 점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이행 중인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 내용을 일단 좀 짚어보고 이제 이행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내용은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는 남북관계 발전이고, 2조는 한반도 긴장 완화고, 3조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이 세 개의 큰 기둥이 중심인데요. 남북관계 발전에서는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광복절 계기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 그다음에 그 아시안 게임 작년에 있었던 그거에서 비롯해서 국제 경기의 공동 진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관련해서는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 중지, 또 5월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중지, 또 서해 북방계선 NLL이라고 하죠. 일대를 평화 수역화하는 것 등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한다라는 큰 총론에 합의한 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행 중인 것들을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그 판문점 선언 2조의 제가 말씀드린 긴장 완화 부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로 그 육해공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을 중이고요. 비무장지대 내 그 GP 일부를 11개씩을 상호 철수했고, 군사병 분계선 중심으로 각각 5km 이내에서 사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과 또 JSA 그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상 간의 직통전화 한 라인이 설치가 됐고, 또 그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문 대통령이 이제 이번 금년 가을 중에 평양을 방문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9월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또 평양 공동선언까지 이끌어냈었죠. 남북 관계자가 상주하는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가 됐고, 오늘도 이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위에 올라가서 개성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통신, 철도, 도로, 산림, 체육, 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실무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다만 좀 비핵화 노력은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좀 아쉬운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실현 총론에는 북미 또 우리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말씀 계속 얘기가 나온 대로 그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또 그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 선언을 통해서 기존 53년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어간다는 약속도 있는데, 이것을 위한 다자간의 정상회담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기타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이나 이산가족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이런 것들도 북측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응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남북 GP 전면 철수나 JSA 자유왕래, 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도 지금 남북 관계가 약간 좀
그 출렁이면서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진척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오지랖 발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는 대남 접촉을 상당히 많이 좀 줄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내일이면 1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판문점의 행사를 또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대답이 없죠. 어떻게 좀 공동 행사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에 따르면 내일 저녁 7시부터 이제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멀지만 가야 할 먼 길을 주제로 이제 기념 행사가 열리고요. 그 북한을 제외한 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등의 주한 외교 사절단도 참여한 가운데 한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참석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측이 이번 주 월요일 22일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개최 사실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측 입장에서는 이것에 참석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북한 경제 사정에 좋지 않은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경제 부흥 관련해서 딱히 청사진 외에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외교적인 이벤트가 될 판문점 1주년 행사에 북한이 참석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첩첩산중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판문점 선언 실천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과감한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북 관계 우선 발전을 통해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돌파구를 마련을 하고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미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적인 식량 지원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대북 제재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아직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중재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게 나오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개성공단제계나 남북협력사업 또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 조치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 협의사항 추진을 위해서 당장 우리의 정체성을 좀 다시금 좀 되새겨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당사자나 중재자를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북미 대화 또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획자 역할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남북 관계 정부 측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간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하는 게 남북 관계에서 커다란 합의를 봤지만 이를 남북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다시 남북 관계가 회귀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말씀드린 기획자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역할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미국과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코리아 패싱설, 고립설,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기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수시로 미국을 가고 있고요. 또 워킹그룹이라는 실무 차원의 논의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워싱턴이나 서울에서 서로 접촉을 하기도 하고 화상회의도 수시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남북 관계가 막히는 것도 어쩌면 불만을 토로하는 측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또 실례로 들면은 관함식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중국에서 국제 관함식이 열렸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위급을 보니까 대장들을 보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어떤 미국이 중국 관함식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급을 보내고 보낸 배 자체도 약간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하나하나 그런 것들 미국과 보폭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 라고는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좀 했던 사실이고 그렇다면 최한영 기자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 기회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달 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
조만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 이제 러시아와 정상회담이 있었고, 뭐 북중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리가 되면은 이제 분명히 북한도 또 우리 측과의 어떤 협의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늦지 않은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치부 최한영 기자였습니다. 4월 27일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은 좀 아쉬운데요. 이 비핵화의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좀 한 발 물러서서 조금은 또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을 또 안고 나아가야만 4.27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황교안 상중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여야가 새벽 사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인 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방문해 이 한국당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7위에는 심상정 나경원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의원은 고성과 반말까지 오가며 이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나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심 의원은 뒤에 숨어있는 국회의원들을 내놔라 하며 반말로 응수를 했는데요. 나 원내대표도 심 의원을 향해 이중대하지 말라고 맞서자 이 심 의원이 다시 비겁하게 의원들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고 받아쳤습니다. 결국 이날 정개특위 전체 회의는 공지한 개의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기고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6위에는 김대우 기자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바로 김대우 기자인데요. 이 김 기자가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선 윤지호 씨의 거짓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김대우 기자는 봉은사에서 장자연 문건을 봤다는 이 윤 씨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김 기자는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와 윤지호 씨가 문건을 봉은사 주차장 차 안에서 봤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본은 봉은사 근처에 묻어놨는데 만약 윤지호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파묻은 문건을 다시 파서 윤 씨에게 보여주고 다시 묻은 다음 유족들이 문건을 가져오라 했을 때 다시 가져와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위에는 손학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사개특위위원 사부임을 언급하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상이 사개특위 소속 이 사임 대상이 바로 이 5위에 올라와 있는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3위에는 국회에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성장률 올라와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이 분기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기초연금 3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34만 5천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하위 20% 노인 중 선정 기준에 다소 못 미친 19만 9천여 명은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일부 감액이 됩니다. 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인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선정 기준액은 이 단독 가구 월 137만 원, 부부 가구 월 219만 2천 원이며 지난달 기준 약 516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이 정부는 이달부터 소득 하위 20%에 대해 월 30만 원으로 급여액을 추가 인상했는데요. 이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통에 올라온 8가지 검색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셔틀 외교입니다. 셔틀 외교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듯 하는 것이죠. 주로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 자주 왕래하며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말들은 주로 언론사에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만든 신조어들입니다. 핑퐁 외교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외교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셔틀 외교란 첨예하게 맞서는 양국 또는 양쪽 정파를 중재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제3자 중재 방식으로 통용된 셔틀 외교 용어가 국내에서는 외교 현안 사항들을 수시로 협의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양국 또는 제3국을 오가며 벌이는 외교에도 사용되고 있죠. 셔틀 외교라는 용어는 지난 1970년대 초 중동 위기 당시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립 시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정치에서 셔틀 외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지난 2008년 4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 2005년 이래 중단되었던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하고 1년에 한 번씩 양국 또는 제3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일 관계는 얼어붙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희상 일본 특사가 양국 셔틀 외교 복원에 공감한 것을 반일의 성과로 꼽기도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 신뢰 회복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문 특사에게 전달하기도 했죠. 일본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셔틀 외교는 북미 간에도 우리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시 중요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셔틀 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지난해 2차례 판문점 정상회담, 한 차례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나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이떠 서울 축제가 어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 미식회에 출연한 맛집부터 해외 유명 음식까지 먹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맛집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이 이떠 서울 그 현장에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는 국내 대표 푸드 페스티벌 이떠 서울이 열렸습니다. 이떠 서울은 전국 각지의 맛집과 푸드트럭이 코엑스 광장에 설치된 행사입니다.
코엑스와 SNS 오늘 뭐 먹지를 운영하는 쿠켓이 함께 만든 행사인 만큼 SNS에서 인기 있는 맛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떠 서울 행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C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4월 처음 개최된 이후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난해 행사에는 50여 곳의 맛집이 참여했습니다. 누적 방문객 42만 명, 매출액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참가한 맛집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떠 서울이라는 행사 자체가 그 음식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커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기고 소비자들에게 가게보다는 좀 더 행사장에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형 칠면조 다리구이, 나시고랭 등 평상시에 맛보기 어려운 외국의 이색 음식들도 판매됐습니다. 행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행사장 내외부에 인조 잔디존이 있어 행사장에서 구매한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행사는 SNS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주로 20대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기회가 있다. 혹은 또 다른 매체나 TV에서도 소개를 많이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좋은 친구들과 추억 쌓기 위해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행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이 많았는데요. 해외 관광객들도 행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Very nice. Yeah, no, it's a very nice festival. Attracted us in. Yeah, we were intrigued, so that pretty much made us come in here and check it out. Desserts. The desserts, definitely, like you see that waffle there. It looks absolutely. We ate it a little bit, but it looks amazing. Yeah, it's such a great area. 코엑스와 함께 이번 행사를 주최한 쿠켓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행사를 구성했습니다. 자사 푸드 커뮤니티 500만 구독자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데요. 정오에 시작해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만큼 많은 관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는 푸드 채널로서 저희가 온라인에서의 영향력은 증명된 바 있었는데요. 이떠 서울을 기획하게 되면서 저희의 팔로워 분들을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직접 만나뵐 수 있게 되는 접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이나 일반 음식점들 입장에서는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주최 측에서는 자사 플랫폼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 관람객들까지 즐길 수 있는 만큼 일석삼조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김은별 기자였습니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패스트트랙 이 여야 합의했던 25일을 이제 넘겼습니다. 지금 국회는 어젯밤 상당히 충돌이 있었고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물국회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짐승국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동물국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야가 같이 맞부딪혔을 때의 주장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2012년도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소수 당에게는 입법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물리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그동안 그 이전에 2012년 이전에는 저희가 야당 때 예를 들면 대통령, 그러니까 여당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이제 항의를 했고, 그리고 의원들이 경위들로부터 이렇게
그 뭐 사지가 들려서 나온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미디어법 뭐 날치기 처리할 때나 아니면은 4대강 법안이나 한미 FT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될 때 여야가 굉장히 이제 로텐도어리나 본회의장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싸움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의원들끼리 몸싸움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선진화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물리적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의원들이 잘못했을 경우는 그거는 경위가 경위권을 발동해서 경위나 방어원들이 질서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국회법을 개정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엊그저께부터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그다음에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야 국회가 마치 이 이제 뭐 식물 국회니 동물 국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에 의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그러니까 주어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회의론이 일거나 아니면 양비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좀 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네. 그것이 굉장히 법을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은 누구든지 국회 회의에 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국회 제 165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위반했을 경우에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응, 그다음에 재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로 인해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사람일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범죄네. 예, 근데 사람의 경우는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유력을 보이거나 이럴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저께 최입의 의원실에 들어서 6시간 동안이나 의원이 못 나오게 네. 감금을 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징역 7년 이하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6명 다중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제는 그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보좌진들까지 동원돼서 1,000명이 넘는 이 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 의사국에 들어가서 이제 법안을 접수시키려고 하는 것도 막았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진행하려는 것도 막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아마 이 시간쯤이면 고발 조치를 할 텐데요. 네. 체증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의원들, 그러니까 최입의 의원을 막아선 의원들은 기본이고 어저께 그 사개특위 회의를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원들을 막아선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주한 겁니다. 이런 폭력 행위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은 가중 처벌이 훨씬 더 세게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국회가 국민들에게 2012년 이후에 몸싸움을 한다거나 의원이 의사를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초유의 일입니다. 백주대낮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 이전에도 많이 싸웠으니까 이번 싸움도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 5월 달에 선진화법이 처리되고 나서 여야가 몸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은 없습니다. 네, 뭐 33년 만에 경호법이 발동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말씀대로 지금 선진화법 도입 에 따라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거는 뭐 중범죄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 의원님들 뭐 내년에 이러면 총선 못 나갑니다라고 했는데도 막 그런 행동이 내기식이에요. 그랬다고는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또 검찰에 고발하시는 것 같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법 위반이다 라면서 오늘 국회법 검찰에 위반 아닙니다. 그거는 자유한국당의 그냥 주장일 뿐이고요. 일단은 사보임은, 네. 그러니까 사임하고 보임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직위를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 당에서 그러니까 사보임을 하고 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의장은 형식적인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안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사도 있지만 네. 당의 일반적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론하고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그것을 사보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그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왜 남의 당의 사보임에 대해서 간섭하십니까? 예. 오늘 패스트트랙 그럼 지정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해야 되죠. 네. 네. 근데 뭐 또 오늘 뭐 바른미래당 안에서 복잡한 상황 그게 가장 큰 때문에 변수죠. 안 된다 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변수가 말씀대로 지도부 붕괴 위기예요. 지금 그건 뭐 바른미래- 나가거나 네. 그분들이 나가면 됩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은 당 대표가 이현조연 탈당한다고 했고. 예, 그뭐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왜 우리가 나가냐, 서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는 나가는 상황이죠. 일이 없을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뭐 지도부가 뭐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글쎄요, 뭐 손학규 의원이나 김관영 의원이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네.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그 저기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의원 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네. 그 후보였던 분. 누구죠? 네. 그다음에 네. 그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그 대구 출신의 네. 그분이 지금 사퇴하라고 지금 손학규 대표한테 얘기하는데 네.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그 규정이 본인이 그만두지 않은 한은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당헌 당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거라고. 근데 누구든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가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없으면 네.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당 참여 없이 이렇게 선거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요 상정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결정내는 게 그러고 아닙니다. 나서 기간이 상당히 있는데 뭐 예. 최장 330일까지 네네.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신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되는데 아직도 본인들의 의식 구조와 네. 당의 이런 그 처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야당, 제2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한 채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하나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오만과 독선으로 지금 그 원내를 이끌고 있다. 적어도 협상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8년 12월 15일 날 네. 여야 5당 대표들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라고 합의문을 서명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의원 정족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동조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착인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패착, 그러니까 합의문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첫 번째 패착인 것이고요. 두 번째 패착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 비례대표 없애겠다라는 패착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5.18 막말, 세월호 막말,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막말 이런 것이 일정 정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또 패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패착. 네. 그러고 이제 소위 그 태극기 모독 부대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박근혜 석방,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니까 그것이 다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판 이 네 가지가 종합해서 이런 국회 안에서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여야가 협상의 물꼬가 트면 네. 그것이 면죄부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불행히도 그 인지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고발을 하면 이것은 검찰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중의 유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네.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희가 팩스로 접수시킨 네. 사법개혁 공수처법안하고 검경 조정안 네. 이것을 지금 팩스로 네.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은재 의원께서. 그다음에 회의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점을 빨리 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상황까지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갈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네. 기억을 미처 못했던 의원이 유승민 전 대표였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세상에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얘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어제 정답은 GDP였습니다. 유동엽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죠.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이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제 댓글로 여기에 정답 달아주세요. 정답 남겨주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적어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최근 상업영화 시장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현실 공포. 영화의 분위기와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단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의 한 장르로 구축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도 이런 점을 가장 잘 살려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정말 섬뜩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바로 영화 왓칭입니다. 영화 왓칭은 지하주차장에서 갇힌 한 여자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한 남자로부터 도망치는 필사의 탈출을 그립니다.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한 남자의 공포스러운 집착은 보는 사람조차 오금을 저리게 만듭니다. 이혼 여인 영호는 빼어난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는 직원입니다. 하지만 업무적 욕심으로 인해 부하 직원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유독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호가 다니는 회사의 주차장 관리원 준호입니다. 그는 대뜸 영호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관심을 표합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지만 싫지도 않은 영호입니다. 물론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아떨어집니다. 크리스마스 날, 영호는 딸에게 줄 케이크 선물을 찾으러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문을 잡는 순간 기절을 합니다. 영화 왓칭은 러닝타임의 90% 이상이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그립니다. 이 영화의 원제도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선 영호를 연기한 배우 강예원과 준호를 연기한 배우 이학주가 이 한 공간에서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입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이기에 보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장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격을 당하는 강예원도 추격을 하는 이학주도 영화 속 캐릭터 때문인지 상당히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반응을 많이 냅니다. 이 모든 게 연기이기도 하지만 배우들의 실제 심리 상태가 투영된 반응이기도 합니다. 실제 촬영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30일이 조금 넘게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뱀파이어가 된 기분이었다. 햇빛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지하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영화 속 영호와 준호의 모습. 두 배우가 촬영장에서 실제로 겪은 고충이 100% 투영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CCTV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CCTV는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영화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장치가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영화에선 시작부터 끝까지 몇 개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우선 영호가 자신의 집에 있는 어린 딸을 바라보는 CCTV가 나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한 시선입니다. 반면 영호를 바라보는 CCTV는 준호의 시선입니다. 준호는 영호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갇힌 뒤에도 준호는 CCTV를 통해 영호를 찾아 나섭니다.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CCTV가 영호의 목숨을 노리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이러면 NG인데. 가장 눈길을 끄는 시선은 제3의 CCTV입니다. 이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준호와 영호의 추격, 그리고 대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CCTV, 그 속에 숨은 시선, 도대체 누구일까요? 영화 와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장인물이 단 2명일 정도로 영화 와칭은 캐릭터 스토리의 강력함을 전달합니다. 배우 강예원이 연기한 영호는 극단적 상황에 빠진 여성이지만 능동적 행위를 무기로 빼듭니다. 이 방식은 스토리에 설득력을 더합니다. 사실 이 영화의 설득력 8할은 준호를 연기한 배우 이학주가 만들어냈습니다. 감정이나 카리스마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발성으로서 캐릭터 본질을 파고든 이학주의 해석력이 신의 한 수처럼 다가옵니다. 제가 꼽은 영화 와칭의 별점은 별 2개 반입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 카페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